브뤼셀 나토 회의실이 긴급 사태로 인해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러시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미국도 유럽 안보를 완전히 포기했는데 이대로 두면 방산, 조선 반도체 공급망까지 싹 다 먹힙니다. 현재 러시아로 인해 유럽의 경계 수치가 역사상 최고로 올라간 것이었는데요. 이는 곧 러시아가 잠재적으로 유럽을 침공하기 쉽다는 판단과 같았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며 경계 대상 2순위로 대한민국이 언급된 것이었죠. 실제로도 압박은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상으로 한국산 무기 수출 요구, 프랑스 대통령의 K 방산 내려치기 언급, 캐나다의 한국 대신 독일 잠수함 협정 밀어주기, 사실상 한국 방산 수출을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과 러시아의 무언가를 보자 태도가 180도 변하게 되었는데요. 경제 나토와 G7에 들어오게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유럽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한국의 진짜 위력은 무엇이었고, 압박할수록 몸값이 오르는 현상은 왜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한러 관계를 1순위로 두려워하는 이유,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을 반드시 우리 편에 세워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복돼서 독일 대표와 마주쳤을 때 그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평소 그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토록 단호하고 긴박한 표정으로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가 열린 곳은 나토 브뤼셀 본부 지하의 비공개 회의실이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난 지 몇 달이 흘렀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여전히 위험 수위였고 유럽 전역의 에너지 가격은 천장을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재정비를 마친 듯 동쪽 국경지대에서 다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미국은 유럽 방위에 대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말 그대로 무거웠습니다. 30년 넘게 이런 자리에 앉아왔지만 그날처럼 긴장이 전류처럼 흐르던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참석자 모두의 눈에서 같은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세 개의 지도가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 재배치 현황, 중동 에너지 항로, 중국 러시아 공급망 구조. 각각 따로 보아도 심각하고 합쳐서 보면 재앙에 가까운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회의 자료를 펼쳤고 첫 페이지부터 이미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었습니다. 독일 대표는 회의 초반부터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러시아 재무장 속도가 예상을 훨씬 앞서고 있고 유럽만의 방산 생산 능력으로는 이 속도를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가 꺼낸 해결책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을 유럽 방어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폴란드 대표가 즉시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국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FA-20 경전투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납기와 가격, 성능 모든 면에서 기대를 넘어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면 유럽 방어 전략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하나 빠진다고 유럽이 흔들릴 정도인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나라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스스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중경욱 정도로 인식해왔습니다.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회의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였습니다. 자료에는 한국의 조선업 세계 시장 점유율, 반도체 첨단 공정 생산 비중, 155mm 포탄 연간 생산 능력, 잠수함 주포전차 수출 계약 현황이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는 유럽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고 유럽 스스로는 그것을 충분히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자료 자체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손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미국 대표단의 발언이 회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측 고위 인사는 특유의 낮고 담담한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지시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3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이어서 미국 해군이 자국 조선소만으로는 군함 유지 보수와 정비 속도를 맞추기가 어렵고 한국 조선소 없이는 비용 절감도 정비 납기도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동맹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필수 공급 파트너를 설명하는 투였습니다. 유럽 대표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고 그 소리마저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30년 외교 경력 동안 미국이 한국을 그런 방식으로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아래에 있는 나라다라는 오래된 전제가 나토 회의실 한가운데서 공식적으로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발언이었지만 제가 믿어온 국제 질서의 무게 중심이 살짝 움직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더 큰 충격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나토 러시아 담당 분석관이 보고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별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내부 경제 상황, 소비자의 수입 동향, 중국 의존도 증가, 이미 여러 차례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의 제품 선호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중국산 자동차와 스마트폰에 대한 불만이 크게 늘어난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 중고 매물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병행 수입 규모는 제재 이후 오히려 더 늘어났고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분석관은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중국산보다 한국산을 훨씬 신뢰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모두가 같은 결론을 속으로 내리는 침묵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기울면서도 한국 제품을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한국 기업과의 외교 채널을 계속 열어두려 한다는 정황까지 보고되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군사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러시아까지도 동시에 원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그 생각은 머리를 세게 때리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국제 질서에 대한 확신이 그 순간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저는 나토 회의에 참석차 나온 한국 외교관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유럽과 함께 움직여야 할 때 아닙니까? 외교적 압박이었습니다. 정중하게 포장했지만 그 안에 경고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긴장하거나 눈치를 보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지를 고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와 함께할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 브뤼셀의 빗줄기가 유리에 닿아 소리도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저는 그 자리에서 꽤 오래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브뤼셀 복도에서 혼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외교관으로서 30년을 살아오는 동안 저는 언제나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협상장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필요할 때 침묵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복도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그저 창문 너머 빗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 외교관이 던진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제가 30년 동안 만들어온 국제 질서에 대한 믿음을 조용히, 그러나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에게 함께 해달라고 말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힘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껏 그날처럼 한국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진 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의 위상이 조국 프랑스의 위기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브뤼셀에서 파리로 돌아오는 고속열차 안에서 저는 서류 가방 속에 든 한국 관련 보고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평소였다면 그냥 두었을 자료였습니다. 대한민국 산업방산 역량 현황 분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며칠 전만 해도 대충 훑고
다음 페이지로 넘겼을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들은 한국 외교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차 창밖으로 벨기에 들판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동안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한 줄씩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과장된 보고겠지라고 생각했던 수치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조선업 분야만 봐도 그랬습니다. 한국은 세계 초대형 선박 수주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난도가 높은 LNG 운반선과 첨단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고 경쟁국들은 그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사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배표 55mm, 포탄 연간 생산 능력, 자주포 건조 속도, 잠수함 납기. 어느 것 하나 유럽의 주요 방산 강국과 비교해 뒤처지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납기와 가격 경쟁력에서는 유럽을 앞서는 항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중간쯤에서 저는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나토 내부 분석 자료로 첨부된 한 장짜리 문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공급망에서 이탈할 경우 나토 재무장 계획은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지연될 수 있음.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한 번으로는 믿기지 않아서, 두 번째는 혹시 잘못 읽은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세 번째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차가 파리 외곽 구간에 진입할 즈음 저는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외교 현장에서 유럽의 힘을 믿어온 사람이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두려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브뤼셀 외곽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독일 방산업계 고문과 비공식 만찬을 가졌습니다.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서로 직함과 체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였고 그날도 처음에는 가볍게 유럽 정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와인이 2잔 정도 비워질 즈음 그가 술잔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지금 유럽은 한국 없이는 재무장이 불가능해.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독일 자국 방산기업들이 탄약 생산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잠수함 납기가 예상보다 훨씬 지연되고 있다는 것, 전차 생산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유럽 방산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주위를 살핀 뒤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수년 안에 포탄과 자주포, 잠수함, 전투기 부품까지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 독일이 이미 한국 측과 조용히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 그 협의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프랑스의 자존심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방산의 독립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실용적인 독일마저 한국의 생산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은 그 자존심에 조용하지만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며칠 후 나토 추가 회의에서 폴란드 대표는 자국의 한국 무기 도입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설명이라기보다 고백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독일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프랑스는 가격이 너무 높았으며 미국은 물량이 부족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한국만이 납기와 가격, 성능을 모두 맞췄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발언이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근거가 없었습니다. 실제 사실이었으니까요. 폴란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한국은 그 공백을 정확하게 채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프랑스 방산의 문제들을 머릿속으로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긴 납기, 높은 단가, 수출 허가에 얽힌 정치적 고려. 한국이 싸고 빠르기 때문에 선택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느리고 비싸고 복잡하기 때문에 밀려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나토 행사장에서 우연히 미국 해군 장성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음료를 들고 창가에 서서 10분 남짓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짧은 대화가 이후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린 배 만드는 건 잘 알아. 그런데 빨리 고쳐서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건 한국이 훨씬 낫지. 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상선만 짓는 곳이 아니야. 전쟁이 나면 그게 가장 무서운 산업 기반이 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걸 즉각 알아챘습니다. 조선소는 배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시에는 군함을 수리하고 정비하고 다시 전장으로 내보내는 군수 기지가 됩니다. 그 속도와 규모가 전쟁의 지속력을 결정합니다. 한국 조선소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가장 중요한 병참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평시에는 공장이지만 전시에는 무기가 되는 나라.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해지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경이로움보다 먼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리행 열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읽는 것이 아니라 여백의 단어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방산, 번도스, 자동차, 배터리, 외교. 그 단어들은 각각 따로 보아도 강했지만 한 나라 안에 전부 모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무서웠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러시아 모두가 한국의 제조 역량을 동시에 필요로 하고 있음.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어느 편에 설 이유가 없겠군. 그러자 곧바로 새로운 두려움이 뒤따라왔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인가? 아니면 우리와 경쟁하는 독립적인 힘인가?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흐려질수록 유럽의 위치는, 프랑스의 위치는 더 애매해지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파리 리옹역에 진입할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을 경쟁자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반드시 붙잡아야 할 파트너로 봐야 하는가? 그 답을 저는 아직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진짜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봐야 했습니다. 열차가 역으로 들어서면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동안 저는 보고서를 가방 안에 넣으면서 창밖의 파리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이 멀리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익숙한 풍경이 처음으로 좁아 보였습니다. 유럽이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온 저의 오래된 확신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진원지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사흘 동안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30년을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까지 어느 한 나라에 집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프랑스 외교부 내부 보고서 한 묶음을 펼쳤을 때 저는 처음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제재 이후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너지, 군사 장비, 소비자의 반도체 전반에 걸쳐 러시아는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속도는 예측치를 훨씬 웃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흐름이 이상해졌습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러시아 주요 도시 중산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였는데 중국산 자동차와 스마트폰에 대한 불만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싸지만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산 가전제품의 고장률, 중국산 차량의 전자개통 문제, 중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신. 러시아 소비자들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서도 그 의존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제품에 대한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중고 매물은 제재 이후에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었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병행 수입은 정부가 사실상
묵인하는 방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찾는 수요도 꾸준히 상승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덮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기울고 있으면서도 한국을 더 원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한국 브랜드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정상적인 세계와 연결돼 있던 기억이었고 신뢰의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계 경제 분석가인 알렉세이 바르노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러시아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화상통화가 연결되자 그는 잠깐 주위를 살피더니 카메라를 자신의 노트북 쪽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화면을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한 자동차 전시장 영상으로 전환했습니다. 넓은 전시장 한쪽에는 중국 브랜드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중고 매물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중국차 앞에 선 사람들은 문을 열어보고는 고개를 젓거나 그냥 지나쳤습니다. 반면 현대기아 로고가 붙은 차량 앞에서는 가격을 묻고 상태를 확인하고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알렉세이가 말했습니다. 한국차는 러시아에서 이미 품질의 기준이 됐습니다. 중국차는 대안이고 한국차는 원래 있어야 할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공급자 대신 한국 제품을 더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알렉세이는 화면을 다시 자신에게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병행 수입 경로가 3갈래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 러시아 내 정보기술 업계에서는 삼성 구형 모델이 중국 최신 모델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것. 심지어 러시아 정부 내에서도 한국 기업과의 관계 복원 가능성을 탐색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까지. 저는 메모를 빠르게 적어 내려가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한국 기업에 접촉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알렉세이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라기보다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문을 닫지 않겠다는 신호. 통화를 마치고 저는 한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 제재 체계 안에서도 한국을 향한 문을 닫지 않으려 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에게 전략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외교부 내부에서 부하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왜 러시아는 이렇게까지 한국을 원하는 거지? 중국이 있는데도. 그 직원은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정치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제재를 무기로 들이밀지도 않고요.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아무 조건 없이 기억할 수 있는 신뢰의 브랜드인 겁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상대를 강요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외교적으로 압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길들이려 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러시아도 중동도 동남아도 한국과 거래할 때 부담감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부담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 그것이야말로 21세기 국제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프랑스를 떠올렸습니다. 프랑스는 어떤가?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중동에서, 동유럽에서 우리는 언제나 조건을 붙였습니다. 정치적 노선, 유럽 체계 편입, 가치 공유. 그 조건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조건들이 우리를 멀리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은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프랑스 외교부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올라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를 소집한 것은 외교부 내 전략정책 책임자였고 그가 꺼낸 첫 마디가 회의실 분위기를 굳혔습니다. 러시아 전쟁 이후 유럽 전략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는 한국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유럽, 중동, 러시아 모두와 동시에 협상 가능한 거의 유일한 국가이며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기울지 않으면서 모든 쪽과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만약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유럽의 대러 압박 전선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유럽이 구축해온 제재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들으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러시아를 가장 큰 변수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실에서 가장 큰 변수는 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인사들이 한국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묶어두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논하는 동안 저는 속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설득을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회의가 끝난 뒤 새벽에 외교부 청사에 혼자 남았습니다. 퇴근한 직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켜고 한국 지도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도시 이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부산, 울산, 거제, 평택, 판교, 창원. 조선소,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방산시설. 그 점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거대한 산업 지형도가 됐습니다. 이 작은 반도 위에 세계가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산 조선소가 유럽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울산 자동차 공장이 러시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그 조합이 함께 만들어내는 협상력이 유럽의 어떤 나라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저는 책상 위 한국 관련 보고서에 펜을 들고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다. 한국은 하나의 축이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두려움과 존경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외교관 생활 30년 동안 저는 수많은 나라를 분석하고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한국 지도를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경이로움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경이로움이 무섭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토와 유럽연합 내부에서 한국 관련 긴급 검토 회의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영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 회의에서 분위기는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방안들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협력이었습니다. 경제동맹, 방산 공동개발, 조선협력, 반도체 공급망 협약. 또 하나는 압박이었습니다. 환경규제 강화, 배터리 전기차 관세 조정, 방산시장 접근 제한,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쓰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회의 자료를 읽으면서 씁쓸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매달리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회의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유럽이 한국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밀면서 동시에 경고를 날리는 구조. 힘이 있는 쪽은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경고를 날리는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프랑스 외교부 지휘부는 저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파리 주재 한국 대사관 고위 인사와 비공개 만찬 자리를 마련하고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준비하면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나치게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유럽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한국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경고를 은근하게 심어놓는 것. 30년 경력의 외교 기술을 총동원할 생각이었습니다. 만찬 장소는 파리 7구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한국 측 인사는 예의 바르고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30분 정도 유럽과 한국의 경제 협력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풀린 뒤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자유진영이 함께 움직여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너무 가까워지는 건 유럽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최대한 부드럽게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한국 측 인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너무 많은 나라에게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 뒤에 이어진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 편에 설지를 고민하기보다
누구와 무엇을 교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압박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설득당하러 온 것인지 갑자기 알 수 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측 인사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방어적으로 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이쪽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다시 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그러자 한국 측 인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중동, 캐나다, 동남아도 한국을 원합니다. 예전엔 한국이 거래를 부탁했다면 지금은 거래 조건을 조율하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줄을 서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한국 앞에 줄을 서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외교 협상에서 단 한 번도 말문이 막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식당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글프다는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였습니다. 만찬을 마치고 저는 혼자 센강 주변을 걸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열을 떠올렸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방산 협력을 원하면서도 자국 방산 보호를 걱정합니다. 프랑스는 한국 조선 원전 잠수함 경쟁력을 경계합니다. 동유럽은 한국 무기 도입 확대를 주장합니다. 영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끌어들이려 합니다. 유럽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있지만 한국을 두고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반대편에서 한국은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자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편에도 완전히 묶이지 않으면서 필요한 상대와 필요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나라. 저는 그 분열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프랑스가 한국보다 더 제한된 국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유럽이라는 틀 안에서 끊임없이 동의를 구해야 했고 독일의 눈치를 보고 폴란드의 반발을 달래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런 구속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손을 내밀고 원하지 않는 요구는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한 외교를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은 이미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인정하기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생항다리 위에 멈춰 서서 저는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한국은 유럽이 없어도 버틸 수 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패배감과 존경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두 감정이 뒤섞이는 것은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 현장에서 존경을 느끼는 상대는 언제나 유럽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상대는 처음으로 유럽 바깥에 있었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평소와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국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 나라가 작아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어쩌다 이런 위치에 오게 됐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설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계가 그것들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유럽은 그 사이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이야기했고 기준을 이야기했으며 질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질서 안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들을 만든 건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 밤 저는 오랫동안 강변을 걸었습니다. 센강은 언제나처럼 흐르고 있었고 파리는 언제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빛 속에서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 난간에 손을 얹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생강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조용하고 무심하게. 이 강이 수백 년 동안 유럽의 심장부를 관통해 흘러왔듯 지금도 세계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흐름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날 밤 저에게는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제가 아는 한국은 서울올림픽과 현대자동차, 삼성 TV 정도였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나토 회의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됐고, 러시아가 손을 내밀고 미국이 부탁을 하며 중동이 줄을 서는 나라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속도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센강을 걷고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책상에 앉자마자 외교부 내부 정보망에 접속했습니다. 밤새 들어온 보고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정보 보고, 캐나다 방산 입찰 동향, 미국 해군 협력 관련 동향. 평소라면 순서대로 처리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세 가지 보고 모두에 한국이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중동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아라비아 반도 전역이 안보 불안에 빠져들면서 방산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여러 국가가 동시에 한국 방산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자주포, 전투기 부품, 군수 지원 시스템. 품목도 다양했고 수요의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보고서는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산을 선호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처럼 정치적 간섭이 적다는 것, 유럽보다 납기가 빠르다는 것, 러시아산보다 유지비와 기술 지원 비용이 낮다는 것, 미국도 유럽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만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보고서를 잠시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어느 한쪽의 정치적 논리에 끌려다니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 그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팔기만 할 뿐 그 이후의 선택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 무기를 팔면서 정치적 의무를 함께 판매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한국을 중동에서 가장 신뢰받는 방산 공급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동시에 한국을 찾는 걸까? 저는 그 질문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사실 이미 답을 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시에 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유였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나라에는 아무도 조건을 강하게 달 수 없습니다. 원하는 쪽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해군 협력 관련 문건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소와 군함 유지보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일부 경로로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그날 본 문건은 규모가 달랐습니다. 미국 해군이 공식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정비 용량 확대를 요청했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 조선소 두 곳이 미국 해군 함정 정비 사업, 우선 협력사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건 말미에 미국 측 관계자의 발언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 해군 전력을 유지하는 핵심 파트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미국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나라의 군대입니다. 그 미국 해군이 자국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 기대고 있다는 것.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의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자체가 한국의 산업 기반 없이는 제대로 운용되기 어렵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문장을 읽고 그냥 넘겼을 것입니다. 과장된 표현이겠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외교적 수사겠지라고. 하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쌓아온 정보들이 이 한 문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프랑스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전략적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나토 파견, 공동훈련, 정보 공유, 방산 협력. 하지만 미국이 가장 실질적으로 의존하는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프랑스의 위치가 다시 한번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 감각은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는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가 대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한국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프랑스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잠수함 분야에서 오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계속 읽으면서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과거 잠수함 납기 지연 전례가 발목을 잡고 있었고, 프랑스는 가격 문제와 기술 이전 조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른 건조 속도, 낮은 유지비, 그리고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유연한 협상 태도. 캐나다 측 장관급 인사가 직접 한국 방문을 추진한다는 정보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면서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잠수함 사업을 두고 벌어진 일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가 수십 년 기술 협력을 통해 따낸 사업을 하루아침에 잃었던 사건.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캐나다까지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방산 외교에서 프랑스가 연달아 뒷자리로 밀리는 상황.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며칠 뒤 프랑스 방산기업 고위 관계자들과 회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캐나다 사업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긴장과 짜증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 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가격으로만 승부하는 나라입니다. 기술과 경험에서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과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납기, 생산성, 유지비, 외교적 유연성까지 갖춘 나라였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리고 비싸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프랑스 기업 임원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불쾌함과 당혹감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캐나다가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을 기웃거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은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옹호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프랑스 외교 전략관이 프랑스 기업 앞에서 한국의 방식을 더 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혼란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말을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저는 메모장을 꺼내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국은 힘이 있어서 강한 게 아니다. 선택지가 많아서 강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 조선소를 원하고 중동이 한국 무기를 원하며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원하는 세상. 그 수요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각각의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수요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사실. 그것이 곧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나라.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나라. 언제든지 거래 조건을 조율할 수 있는 나라.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한국이 강한 진짜 이유를 처음으로 이해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지의 문제였습니다. 선택지가 많은 쪽이 협상에서 강합니다. 항상 예외 없이. 한국은 어느 한쪽이 우리 편에 서라고 압박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힘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협상가는 테이블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이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유럽 내부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나토와 유럽연합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한국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유럽은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장을 채운 관료들은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의 유럽 시장 진입 제한,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관세 조정, 환경 규제 강화, 조선 협력 조건 재검토. 압박 카드들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회의 내내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카드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저는 이미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유럽 시장에 절박하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장벽을 치면 한국은 미국 시장, 중동 시장,
동남아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유럽의 압박은 한국이 다른 선택지를 더 빠르게 개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압박한다는 소식은 외교 채널을 통해 빠르게 퍼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미국과 러시아와 중동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국에 더 우호적인 조건을 먼저 제시하려 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압박할수록 경쟁자들이 한국 앞으로 더 빠르게 달려가는 구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선임 관료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플랑 씨, 왜 아무 말도 안 한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을 제재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이 썩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프랑스 외교부 지휘부는 다시 저에게 한국 측과의 비공식 접촉을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압박 카드를 제시하라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 라인의 담당자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전에 만났던 인사와 다른 사람이었지만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침착하고 정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 저는 유럽이 검토하고 있는 조치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배터리 관세 조정, 방산 협력 조건 재검토, 환경 규제 강화 가능성, 가능한 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는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이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도 공급망 재조정과 다른 시장 확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유럽은 한국이 유럽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른 선택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유럽이 협상 우위를 완전히 잃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우리가 칼을 꺼냈는데 상대방은 그 칼 끝을 가볍게 손으로 잡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고 방어적으로 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을 설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어떤 위협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상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상대가 잃을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압박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문이 이미 여러 개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접촉이 끝난 뒤 저는 외교부로 돌아와 상황 보고를 작성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당시 상황을 복기하는데 화면에 뜬 정보망 업데이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며 현대차와 삼성, 부품 협력사들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보고, 중동 국가들이 한국과의 방산원 전인프라 협력을 추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 미국이 한국 조선소와의 군수 협력 강화를 공식 검토 중이라는 보고, 저는 외교부 상황판 앞에 서서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압박하는 사이 미국과 러시아와 중동이 한국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몰아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한국의 몸값만 더 올려주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압박이 역효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날 밤 저는 외교부 청사에 혼자 남았습니다. 일부 상관들은 저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유럽의 대응 카드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회의 자리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플랑 씨, 한국은 결국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함께 압박하면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회의실이 싸늘해졌습니다. 몇몇 간부들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조국 안에서도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을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태도야말로 더 위험하다는 확신이 커졌습니다. 고립감은 불쾌했지만 저는 그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외교 인생 30년 동안 저는 주류 의견에 반하는 분석을 여러 차례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야 맞는 분석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도 그렇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년을 기다릴 여유가 있을지 그건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홀로 책상 앞에 앉아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는 제가 몇 달 동안 수집하고 분석한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조선업의 전시 전환 가능성, 방산 생산력의 실질 규모,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대체 불가능성, 중동 미국 러시아 캐나다가 동시에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적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이 한국을 압박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오히려 높아지는 역설. 보고서를 쓰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혼란과 충격, 자존심의 상처들이 그 문서 안에 정리되면서 하나의 선명한 그림이 됐습니다. 저는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통제 가능한 동맹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축이 되었다. 그 문장을 타이핑하는 순간 이상하게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두려움인지 존경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화면 구석에 알림이 떴습니다. 긴급 나토 회의 소집 72시간 이내 브뤼셀 본부 집결. 저는 알림을 바라보면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또 한 번의 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눈으로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파리는 조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너머로 저는 이미 달라진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의 소집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72시간 이틀 반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보고서를 출력하고 봉투에 넣어 서랍 안쪽에 넣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보고서를 읽어야 했습니다. 읽기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이기 고통스럽더라도 그리고 브뤼셀로 향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펼쳐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브뤼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수집한 자료들, 독일 고문과 나눈 대화, 한국 외교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것들이 모두 이 회의를 향해 흘러오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유럽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잃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감각은 분명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의 시작 전인데도 각국 대표들은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가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있었고 러시아는 동쪽 국경에서 재정비를 끝내고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토의 긴장이 다시 최고 수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회의장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0년을 드나든 공간이었습니다. 낯선 얼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어느 때와도 달랐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의 원인이 러시아나 이란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의장이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유럽 진영 안에 확실히 묶어두는 방법. 프랑스, 독일, 영국은 공동 압박 메시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러시아와의 거리를 명확히 하고 유럽 공급망 체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회의 초반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시작과 동시에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방식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한국이 동맹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전략 강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선, 방산, 반도체, 배터리. 미국과 나토가 동시에 필요로 하는 핵심 산업군을 모두 보유한 나라라는 점. 압박이 아니라
협력이 유일한 현실적 접근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은 다른 선택지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들으면서 손 위에 올려둔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혼자 쓴 결론이 지금 미국 대표의 입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늦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폴란드와 동유럽 대표들은 공개적으로 강경론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자국 안보의 필수적인 상황에서 한국을 자극하는 것은 자충수라는 논리였습니다. 독일도 서서히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프랑스는 점점 고립되는 형국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유일하게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쪽이 프랑스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회의 후반부 한국 대표단이 제한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긴장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유럽 측은 러시아 문제와 공급망 협력, 방산 공동개발 의향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유와 요구가 섞인 질문들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특정 진영의 적대 정책에 자동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굳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국익과 공급망 안정, 안보 균형을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길지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무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럽이 오랫동안 전제해온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요청하면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판단의 기준은 유럽이 아니라 한국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들으면서 30년 동안 제가 믿어온 국제 질서의 틀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대국이 요구하면 중경국은 따른다는 논리, 동맹의 이름 아래 약소한 쪽이 강한 쪽의 방향을 수용한다는 논리, 그 논리가 더 이상 한국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는 유럽의 가장 불편한 진실을 단 두 문장으로 정리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논리에 따르지 않겠습니다라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선언. 회의실 안에 여러 인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오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유럽 대표단 사이에서는 조용히 결론이 공유됐습니다. 독일 대표는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강경론을 공식적으로 접었습니다. 영국 대표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포함시키겠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 무기 추가 구매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결국 한국과 경쟁하기보다 공동개발 협력으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실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무게였습니다. 가장 불편한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전제,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걸 수 있다는 전제, 그 전제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사실이 아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설득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 길에 저는 한국 대표단의 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정말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을 생각입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편을 고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판을 읽고 필요한 사람과 거래하는 나라입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동료들과 함께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나토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봤습니다. 파란 바탕의 흰 별, 유럽의 연대를 상징하는 그 깃발들. 그 깃발들이 오늘도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것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유럽이 하나의 힘으로 세계를 이끌던 시대, 그 시대가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중견국으로 봤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더 자유로운 강국이 돼 있었다. 30년 외교 인생이 그 짧은 문장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어떤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지도를 들고 걷다가 비로소 제대로 된 지도를 손에 쥔 것 같은 느낌.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알고 나면 비로소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외교관으로서 제가 30년 동안 배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프랑스 대통령실 안보 브리핑에서 한국 관련 최종 보고를 맡게 됐습니다. 그 자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안보 자문단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한국에 대한 오래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한국을 경쟁국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이 필요로 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전략 파트너가 됐습니다. 일부 참모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유럽 방산의 공백을 채우고 있다는 것, 조선업에서 미국조차 의존하고 있다는 것, 중동이 유럽보다 한국을 더 믿고 있다는 것, 러시아마저 한국과 문을 열어두려 한다는 것, 그 모든 사실들을 하나씩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참모들의 표정이 회의 시작 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쾌함이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어느 편에 설지를 걱정할 게 아니라 한국이 왜 우리와 함께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길고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나토 회의장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무겁게 들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미국 아래에 있는 중견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외교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위계, 강대국과 그 아래. 그 위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분명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조선, 방산,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원전, 외교력까지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상대를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먼저 손을 내밀게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이 조합이 얼마나 드문 것인지를 저는 그제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경제 강국은 많습니다. 군사 강국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와 군사와 기술을 모두 갖추면서도 상대를 억누르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는 역사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그 드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제국처럼 군림하지 않는데도 모두가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나라. 무기를 팔면서 정치를 강요하지 않는 나라. 도움을 주면서 대가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나라.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총구가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 힘, 협박이 아니라 필요로 만들어진 힘. 저는 문득 한국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을지 생각했습니다. 전쟁 이후의 폐허, 원조를 받던 나라,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시작해서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특별한 비법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유럽은 가끔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역사와 문화와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것, 지금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 그 단순하고 근본적인 힘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멀어져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럽 중심주의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에게 유럽 바깥의 나라가 더 자유롭고 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세계관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외면한 외교는 결국 실패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두려움이 아니라 순수한 존경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생깁니다. 존경은 상대가 진짜 강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옵니다. 그 둘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무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 번째 감정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폐허 위에서 시작해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여정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집념과 성실함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